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마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마을 회관의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초라한 결혼식의 배경음악처럼 음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임시로 마련된 제단 앞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상아색 웨딩드레스는 읍내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빌린 싸구려 대여복으로 여기저기 다른 자국과 곰팡내 섞인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빛 대신 팔려가는 신부들이 흔히 보이는 눈물이나 떨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서윤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여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냉막한 얼굴을 그저 담담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험악하고 과거가 불투명하다고 수군대는 창고 보안요원 강태주의 아내가 되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체념이라기보다는 기묘한 결의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윤의 새어머니는 짙은 화장을 한 채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신랑 측에서 받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물건을 판 상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옆에는 이복 오빠가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앉아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결혼은 가족의 결합이 아니라 도박빚을 청산하고 낡은 집을 수리할 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좋은 거래에 불과했다. 서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지긋지긋한 착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결혼식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비록 험악하다고 소문난 남자일지라도 낯선 타인과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강태주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서윤의 옆에 우뚝 서 있었는데, 그의 압도적인 키와 넓은 어깨는 싸구려 검은색 정장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위압적이었으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한 보안요원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누구든 그와 눈을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게 만드는 위험한 아우라가 서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힘만 쓰는 거친 노동자로 여겼지만, 예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내뿜는 침묵이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살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태주는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기계적으로 절차를 따르면서도 가끔 곁에선 작고 창백한 신부를 탐색하듯 곁눈질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끝나자 서윤은 몸을 돌려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를 마주 보았고, 그녀는 아주 정중하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태도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며 강씨 집안의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의 모든 인연과 부양의 의무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말없이 눈빛으로 선언했고, 그 단호함에 새어머니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들이 뻔뻔한 요구를 하거나 가식적인 작별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서윤은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작은 가방을 챙겨들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으며, 입구에서 검은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태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태주는 그녀의 망설임 없는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억지로 떠밀려온 시골 처녀가 울며불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가 보여준 의외의 강단이 그의 예상을 기분 좋게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태주가 관리하는 창고까지 이어지는 길은 쏟아지는 비로 인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속을 걸었는데, 태주는 우산을 서윤 쪽으로 기울여 그녀가 비에 젖지 않게 하면서 정작 자신의 한쪽 어깨는 차가운 빗물에 젖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와 진흙을 밟는 발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 침묵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대한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곁에서 걷는 남자를 훔쳐보며 진흙탕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고 균형 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평범한 시골 사람들의 투박한 걸음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우산 손잡이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으면서도 손톱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귀족적인 기품은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이나 험한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였다. 신혼집이라고 불리는 곳은 농산물 저장 창고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목조주택이었는데,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보였다. 겉모습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처마가 기울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윤은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와 투박한 나무 책상, 그리고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모든 물건이 마치 군대 내무반처럼 오차없이 각이 잡혀 정리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태주는 서윤의 가방을 방 한구석에 내려놓고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는데, 얇은 흰색 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등 근육은 탄탄하게 잡혀 있어 그가 단순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사람임을 짐작하게 했다. 실망했나? 태주가 결혼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윤에게 건넨 말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으며 듣는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묘한 자력과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비스듬히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윤을 빤히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아까의 무관심한 태도와 달리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서윤은 머리에 쓰고 있던 베일을 차분하게 벗어 잘 개어 침대 위에 올려놓은 뒤 똑바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자신은 실망할 자격이 없으며 이 결혼은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덧붙여 당신 역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을 했을 테니 사랑이나 대우는 바라지 않으며 그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서여윤의 당돌하고도 이성적인 대답에 태주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겉보기에 유약해 보이는 이 시골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냈고, 방에 하나뿐인 침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자신은 창고 주변을 순찰해야 하니 먼저 쉬라고 무뚝뚝하게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 낯설고 차가운 공간을 어떻게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본능적인 의지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가져온 소박한 소품들을 배치하고 침구를 정리하며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이곳을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밤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몰고 왔고, 서윤은 딱딱한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밖에서 들려오는 태주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집 밖의 어둠 속에서 태주는 낡은 보안요원 유니폼 대신 최첨단 위성 전화기를 손에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복잡한 암호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 대항그룹의 총수 강태주였으며 3개월 전 자신을 암살하려던 의문의 사고와 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이 시골 마을에 잠입해 있는 중이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 신복에게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는데 낮에 보여주었던 과묵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권위적인 지배자의 목소리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자금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주에게 있어 이 결혼은 완벽한 위장을 위해 촌장이 주선한 귀찮은 해프닝에 불과했고 적당히 돈을 쥐어주고 내치려 했던 계획이었으나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그의 예상 범주를 벗어난 존재였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가족들과 달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눈빛이 그에게 묘한 흥미와 일말의 죄책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통화를 마친 태주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백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 낮 동안의 긴장이 풀린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태주는 잠시 침대 곁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주었는데 이는 타인에게 곁을 주지 않는 그에게 있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은 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서윤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지 아니면 의외의 변수가 될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 좁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시작된 기묘한 동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 처녀라는 극단적인 조합이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어둠 속에서 잠든 서윤의 숨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과연 이 여자가 자신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았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그렇게 침묵과 비밀 속에서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신혼생활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고요하고 어색한 나날들이 시작되었는데 산골 마을의 아침은 도시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고 서윤은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낯선 부엌에 찬장을 뒤져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를 확인한 뒤 텃밭에서 갖다 온 채소와 직접 담근 된장을 이용해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낡은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오두막의 공기를 서서히 드기 시작했다. 태주는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며 짧은 쪽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이날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눈을 떴고 그 느낌은 그가 기억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평온함이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화려한 장식도 없고 비싼 식재료도 쓰지 않은 그저 평범한 시골 밥상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군침을 돌게 했다. 태주는 평생 최고급 호텔 셰프가 만든 요리나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식단만을 먹어왔기에 이런 투박한 음식이 입에 맞을지 의문이었으나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깊고 담백한 맛에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서윤을 바라보며 그는 이 여자가 가진 손맛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자연스러운 화음처럼 어우러져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식사를 하면서 태주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을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수저를 쥐는 방식이나 음식을 씹는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숨길 수 없는 품격 때문이었다. 낡은 나무 젓가락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고급 은식기를 다루는 듯한 우아한 손놀림과 허리를 곧게 펴고 소리 없이 식사하는 그의 모습은 거친 일을 하는 보안 요원이라기보다는 잘 교육받은 귀족에 가까웠다. 서윤은 생선을 발라 자신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그의 무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그의 손끝에 굳은 살이 박여 있을지언정
그 움직임 자체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눈치챘다. 그녀는 의아한 마음을 품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고 그가 보여주는 의외의 다정함을 조용히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그가 가진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서윤의 손길이 닿으면서 삭막하기만 했던 창고 옆 오두막은 하루가 다르게 사람 사는 집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는데 그녀는 읍내 장터에서 사온 자투리천으로 커튼을 만들어 달고 창가에는 들꽃을 꽂은 유리병을 놓아두었다. 태주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 동안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먼지를 털어냈고 곰팡내가 나던 벽지에는 향긋한 모과 향이 배어들도록 조치했다. 태주는 저녁에 돌아와 달라진 집안 풍경을 볼 때마다 짐짓 무표정한 척했지만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잠만 자던 칙칙한 공간이 그녀의 존재 하나로 인해 안락한 휴식처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도 부엌에서 일하는 서윤의 뒷모습을 훔쳐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차가웠던 그의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윤은 청소를 하다가 태주의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원서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소설책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용어와 그래프가 가득한 전문 서적이었다. 표지에는 글로벌 자산 관리와 거시 경제학이라는 난해 한 제목이 영어로 적혀 있었고 책 안쪽에는 알 수 없는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때마침 방으로 들어온 태주는 서윤이 그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보안관리 자격증 공부를 위해 빌려온 것이라고 태연하게 둘러댔다. 서윤은 보안요원이 왜 경제학 서적을 보는지 의아했지만 학구열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좋게 생각하며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태주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태주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돈이 떨어진 서윤의 이복 오빠가 술집에서 떠벌린 악의적인 거짓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형이 범죄자 출신이라느니 마을 창고 물건을 빼돌린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서윤을 찾아와 태주 몰래 돈을 훔쳐 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서윤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화가 난 이복 오빠는 어느 날 저녁 만취한 상태로 오두막에 들이닥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집기들을 발로 차며 서윤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들었다. 겁에 질린 서윤이 뒷걸음질 치던 찰나 어둠 속에서 나타난 태주가 이복 오빠의 팔목을 낚아채며 그를 제압했는데 그 동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태주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고성을 지르는 대신 그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이복 오빠를 내려다보며 손목을 쥔 악령만을 서서히 높여갔는데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린 이복 오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태주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사리에 가까운 경고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이복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태주에게서 낯선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벅찬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옷자락을 잡았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뿌리치지 않고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괜찮다는 듯이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격정적인 감정을 모두 지운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가족들이 다시는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와 함께 그들의 빚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버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은신처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서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자신의 힘으로 치워주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통화를 마친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이 작은 마을과 여인에게 점점 깊이 얽혀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는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의 인생 계획에 없던 위험한 변수였다. 며칠 후 태주는 서윤을 데리고 읍내로 나가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는데, 겉으로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길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바깥바람을 쐬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시장 국밥집에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을 넘기며 서윤은 태주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돌아가신 친어머니 이야기와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 역시 거대한 저택에서 수많은 가정부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자랐지만 정작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은 받아본 적 없는 고독한 유년기를 보냈음을 떠올렸다. 배경과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두 사람은 고독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서로의 영혼이 맞닿아 있음을 느꼈고, 그 순간만큼은 재벌 총수도 촌부도 아닌 그저 서로를 위로하는 남녀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천이 닿을 듯 가까워지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빗물을 털어내는 서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충동적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그의 손길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피하지는 않았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으며, 그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어렴풋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태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비밀 전화기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우연히 청소를 하던 서윤이 화면에 뜬 알림을 보게 되었다. 회장님,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은 서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태주에게서 느꼈던 위화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태주는 서윤의 굳은 표정과 자신의 전화기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고, 서윤에게는 스팸 문자일 뿐이라고 짧게 일축하며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는데 서울 본사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가 절정에 달했고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떠난다면 서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목을 잡았고, 그녀를 이 위험한 전쟁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태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서윤 역시 등을 돌린 채 누워 남편의 정체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웠다. 마을에 감도는 공기는 전날 밤의 사건 이후로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는데 서윤은 태주의 휴대폰에서 본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하며 평소처럼 밭으로 나갔다. 가을 거디가 끝나가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고, 흙을 고르는 호미질은 평소보다 거칠고 불규칙했다. 태주는 아침 일찍 창고 점검을 핑계로 나갔지만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와 옷 속에 감추려 했던 긴장된 근육의 움직임은 서윤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남편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에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주시했다. 검은 세단들은 마을 회관을 지나 곧장 서윤이 일하고 있는 밭두렁 근처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회사원이라기보다는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으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매 무새가 흐트러져 있거나 목에 문신이 언뜻 보이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밭고랑을 성큼성큼 걸어왔는데, 값비싼 구두가 흙에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서윤 앞에 멈춰 서서 무례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대뜸 사진 한 장을 들이밀며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진 속에는 멀리서 찍힌 듯 흐릿하지만 분명히 태주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고, 서윤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사내는 서윤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구겨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지시겨버렸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 마을에 숨어든 쥐새끼가 어디 있는지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예쁜 얼굴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결코 입을 열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에 화가 난 사내가 거칠게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밀치자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밭고랑에 넘어지고 말았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서윤을 둘러싸고 밭을 엉망으로 짓밟기 시작했고, 그녀가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그들의 무자비한 구둣발 아래 으깨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분노와 서러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우두머리는 넘어진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키며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살기 어린 목소리가 그들의 귀를 때렸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태주였는데, 그는 평소 입고 다니던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섬뜩했다. 사내들은 비웃으며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음을 깨닫는 데는 차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태주는 달려오는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팔을 꺾어버렸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마자 그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태주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잔혹했는데,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서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두머리 사내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하자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태주에게 달려들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태주는 사내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벽으로 밀어붙였는데,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에 가까웠다. 누가 보냈지? 강철민인가? 태주가 나직하게 묻자 사내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태주는 그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는데,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일 듯이 폭행하던 야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서윤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쓰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서윤은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태주의 주머니에 있던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는 서윤을 부축한 채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하셔야 합니다. 헬기를 보냈습니다. 태주는 짧게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자신이 평범한 보안 요원이 아니며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곳에 남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과 경호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자신을 따라 서울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기에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가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급하게 오두막을 떠나야 했는데 태주는 창고 뒤편 숲속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SUV 차량으로 서윤을 이끌었다. 차에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고 태주는 능숙한 운전 솜씨로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며 마을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마을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서윤은 자신이 알던 평온한 세계와 작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없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전쟁터와 다름없는 냉혹한 재벌가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태주는 룸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비서실장과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 내용은 주로 주가 동향, 이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강철민 부회장이라는 인물의 동태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서윤은 그 대화 속에서 오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권력의 무게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의 옆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독함과 비장함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태주는 잠시 통화를 멈추고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사과이자 앞으로 겪게 될 고초에 대한 미리 하는 사과였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다며 이제 우리는 부부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했고 그 말은 태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는데 중간에 그들을 추격하는 의문의 차량들이 나타나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주는 마치 카레이서처럼 현란한 운전 기술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거나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그들을 교란시켰다. 서윤은 손잡이를 꽉 잡고 공포에 떨면서도 태주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속으로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그들은 마침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가장 높게 솟아있는 거대한 마천루가 그들의 목적지였다. 태주는 그곳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차량은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뚫고 대한그룹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는데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VIP 전용 구역이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차량 주위를 에워쌌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 대기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을 향해 돌아보며 준비됐어? 라고 물었고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태주가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서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태주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시골 마을의 보안요원 강태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 강태주가 서 있었다. 태주는 익숙하게 재킷 단추를 잠그며 냉철한 눈빛으로 임원들을 훑어보았고 그 위압적인 모습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뒤따라 내리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촌스러운 옷차림을 한 서윤에게 쏠렸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쪽은 내 아내다.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모셔라 라고 짧게 명령했고 그 말 한마디에 주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이제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동화 속 궁전이 아니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그림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과 함께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투명한 유리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서윤에게는 그 빛들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보였다. 태주는 긴장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상층 회장실 로비가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이미 태주의 복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사들과 친인척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태주를 몰아내려 했던 탐욕스러운 삼촌 강철민 부회장도 섞여 있었는데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은 채 태주를 맞이했다. 태주는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날리며 오랜만입니다, 삼촌. 제가 없는 동안 회사가 엉망이 되었더군요. 라고 선전포고를 날렸고 서윤은 그 살벌한 기싸움의 한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소란스러운 재회 속에서 서윤은 자신이 입고 있는 흙 묻은 옷과 낡은 신발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태주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 화려하고 비정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태주는 비서들에게 서윤을 휴게실로 안내하고 편안한 옷과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이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뜨기 직전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그 짧은 교감을 통해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묶였음을 확인했다. 닫히는 회의실 문 너머로 태주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다. 대한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부속 펜트하우스는 서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였는데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마치 외계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시골 마을의 집 몇 채 값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압도적인 위압감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아름다웠지만 그 유리벽은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투명한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메이드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줄지어 들어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흑투성이 시골 여자를 향한 묘한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윤을 욕실로 안내했고 그녀는 거부할 틈도 없이 최고급 스파와 미용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차갑게 식어만 갔다. 욕실에서 나온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을 마주한 듯 뒷걸음질 쳤는데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더 이상 밭이라던 촌부가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최고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으며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에서는 고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텅 빈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강태주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만들어낸 완벽한 피조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혀진 비싼 옷들이 마치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이것이 태주가 사는 진짜 세상이라면 자신은 결코 이곳에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메이드들은 그녀의 변신에 감탄하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에는 태주의 차가운 눈빛과 거짓말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 시각 건물 아래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태주의 복귀 소식에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임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주가 들어서자 좌중은 일제히 기립했지만 상석에 앉아있던 강철민 부회장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태주는 말없이 강철민을 응시하며 걸어가 그가 앉아있던 상석 바로 옆에 멈춰 섰고 그 무언의 압박에 강철민은 굴욕적인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태주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판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서류를 펼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이사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과 마주친 사람들은 죄 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제가 없는 동안 회사를 아주 훌륭하게 말아드셨더군요. 태주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회의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철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회장님의 부재 중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난관이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짓 한 번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게 했는데 그곳에는 강철민과 그의 측근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에 기밀을 넘긴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태주가 시골에 박혀 있는 동안 이렇게 완벽한 조사를 끝마쳤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보안요원으로 위장해 있던 시간들이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가는 시간이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철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릴 정도로 명료했다. 삼촌, 제가 시골에서 보낸 쥐덫에 걸려든 것이 바로 당신일 줄은 몰랐습니다. 강철민은 부들부들 떨며 이것은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혈육을 감옥으로 보내는 냉혹한 결단을 내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흔들리던 리더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배신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줄줄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남은 임원들은 태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그룹은 다시금 공포와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주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는데 화려하게 치장한 서윤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동자에 담긴 깊은 슬픔과 원망을 마주하고 태주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연극은 끝난 건가요? 회장님, 이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는 그녀가 느낀 배신감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이 한 발자국 물러서며 거리를 두자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먼 마음의 벽이 생겨버린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신분을 속여야 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서윤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처음엔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으니까. 태주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는데 그녀에게는 진지했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그저 잠시 머무는 정류장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자신은 당신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었냐고 따져 물었고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해 침묵했다. 그는 재벌 총수로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는 능력자였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태주는 한참의 침묵 끝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길 원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때 태주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며 분위기를 깼는데 비서실장으로부터 잔당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서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야 했는데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보며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라 유일한 안식처야. 그것만은 믿어줘 라고 덧붙였다. 태주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서윤은 넓은 소파에 주저앉아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을 곱씹었는데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꽉 쥔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태주의 경제 관련 서류들을 집어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그녀 나름의 결심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윤은 잠들지 못한 채 태주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읽어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난해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시골에서 태주가 몰래 보던 책들의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류 속에서 태주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친척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녀가 알던 퉁명스러운 보안요원 강태주와 냉철한 회장 강태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고독하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서윤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은 연민과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곁에 남기로 한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밤새도록 기업 구조와 인물 관계도를 분석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주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서 잠든 서윤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품에는 패션 잡지가 아니라 회사 기밀 서류들이 안겨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편안하고 진솔한 미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을 안아 침실로 옮기며 그녀가 깨지 않도록 주의했는데 잠결에 눈을 뜬 서윤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다녀오셨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가 태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응, 다녀왔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펜트하우스 침대 위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이 들었고 비록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윤은 태주에게 지난밤 읽은 서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녀의 지적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농사일을 하며 터득한 자연의 섭리와 인간관계를 기업 경영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복잡한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던 태주에게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이 시골 소녀가 가진 잠재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올 파티에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며 단순히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언자로서 곁에 있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주의 눈에 담긴 신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것이 자신이 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고 강철민이 구속되기 전 심어둔 첩자들이 회사 곳곳에 숨어 태주와 서윤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태주는 보안팀을 대폭 강화하고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호하도록 지시했지만 적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해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에 갇혀 지내는 생활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태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와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그룹의 창립 기념일 리셉션은 1년 중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행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긴장감을 주는 자리였다.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디자이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히고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채워주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서윤은 화려한 보석들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져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거울을 응시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태주가 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에 귀족적인 우아함까지 더해져 보는 이를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굳어있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울을 통해 시선을 맞추었고 오늘 밤 당신은 누구보다 빛날 거야.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서윤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지만 태주가 단단히 잡아주는 팔에 의지해 버틸 수 있었다. 태주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서윤을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사장 내부로 진입했다. 행사장 안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태주가 등장하자마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일제히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들의 눈빛에는 태주의 화려한 복귀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그 옆에 서 있는 출신 불명의 여인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 끈적거리는 시선들이 마치 피부를 훑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태주의 옆자리를 지키며 시골 소녀가 아닌 대한그룹 회장의 아내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자
태주는 잠시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고 서윤은 홀로 남겨져 샴페인 잔을 든 채 어색하게 서 있어야 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서윤에게 다가왔는데 그들은 재벌가 딸들로 이루어진 사교 클럽 멤버들이었다. 그중 리더 격인 여자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소문은 들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오셨다면서요. 흙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향수를 뭘 쓰시나요? 라고 비꼬며 서윤을 자극했다. 주위의 여인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서윤은 몸열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당황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태주에게 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흙냄새는 생명을 키우는 정직한 향기죠. 하지만 가식으로 덮인 향수 냄새보다는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말로 받아쳤다.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고 리더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들은 서윤이 촌스럽고 무식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서윤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태도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들을 한번 훑어본 뒤 우아하게 등을 돌려 자리를 피했는데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서윤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이들의 세계보다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수확하는 시골의 삶이 훨씬 고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파티장을 거닐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태주는 행사장 한 구석에서 건설사 사장인 최 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 대표는 태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행하려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의 승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조감도와 수익성 분석 자료를 들이밀며 이 사업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태주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서윤이 태주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대화에 합류했고 최 대표는 서윤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최 대표는 사업 부지의 지질이 단단한 안반지대라 기초공사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강조하며 태주를 설득하려 했지만 조용히 듣고 있던 서윤이 조감도에 표시된 식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실례할게요. 이 사진 속의 나무들은 습지에서만 자라는 종들인데 안반지대라니요. 서윤의 지적에 최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태주는 놀란 눈으로 서윤과 자료를 번갈아 보았다. 서윤은 시골에서 자라며 산과 들의 식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진 속의 식생 분포만 보고도 그 땅이 물을 머금은 연약 집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다. 태주는 최 대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해명을 요구했고 당황한 최 대표는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집안 조사를 조작하여 부실한 땅을 비싼 값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서윤의 소박한 지식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순간이었고 태주는 그녀의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사건은 파티장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여인이라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다. 태주는 사람들 앞에서 서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제 아내는 저의 가장 현명한 파트너이자 이 그룹의 안주인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 말은 서윤을 향한 모든 비난과 의구심을 잠재우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서윤은 태주의 진심 어린 인정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왈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파티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강철민의 잔당이자 그룹 내에서 암암리의 세력을 키우고 있던 2대 주주인 박전무였다. 그는 태주가 서윤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보며 회고의 미소를 지었는데 드디어 철옹성 같던 강태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박전무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강태주, 네가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저 계지바위만 손에 넣으면 너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겠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수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서윤을 납치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피곤함에 지쳐 태주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늘 서윤이 보여준 활약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적들은 비열하고 잔인해서 정면 승부가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태주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서윤의 주변에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일 것을 지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태주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등처럼 붉게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태주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 때문에 새벽부터 회사로 출근해야 했고 서윤은 펜트하우스에 남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늦은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룸서비스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문 밖에는 호텔 직원이 아니라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들이닥쳐 그녀를 제압했고 약품 냄새가 나는 천으로 입을 막아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경호원들은 이미 수면가스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고 납치범들은 능숙하게 서윤을 화물용 카트에 싣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태주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낯선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재생 버튼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손을 떨며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는 어두운 창고에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서윤의 모습이 나타났고 태주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영상 속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회장직 사퇴와 경영권 양도 각서에 서명해라.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허튼 짓을 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이었다.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는데 책상은 반으로 갈라질 듯 굉음을 내며 부서졌고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하지만 태주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고 차가운 냉정을 회복했는데 이는 그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예리해지는 천부적인 승부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범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자신이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는 최정예 사설 보안팀인 섀도우를 소집했다. 태주는 영상의 배경 소음과 빛의 각도를 분석하여 서윤이 갇혀있는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천의 한 폐쇄된 물류 항구로 추정되었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를 착용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내를 구하러 가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묶여 있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태주가 했던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통해 자신이 바닷가 근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납치범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태주가 곧 항복할 것이라며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태주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묶인 손목을 거친 벽면에 문지르며 밧줄을 끊기 위해 고통을 참아냈는데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태주는 헬기를 타고 인천 항구 상공으로 이동하며 작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서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탄창을 점검했다. 헬기 아래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폐항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태주는 로프를 타고 하강할 준비를 마쳤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헬기가 흔들렸지만 태주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무정의를 통해 대원들에게 진입하라. 단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라고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인천에 폐쇄된 항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비릿한 바람이 낡은 컨테이너 사이를 휘감으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태주가 탑승한 헬기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 외곽의 공터에 착륙했고 로터가 멈추기도 전에 태주는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전술 장비들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며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지운 채 오직 목표물만을 쫓는 살상기계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섀도우 팀원들은 수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항구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해 들어갔고 태주는 어둠을 틈타 서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물류 창고를 향해 질주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그의 시야를 방해했지만 태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에 떨고 있을 서윤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장애물도 그의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창고 안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서윤은 거친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등 뒤로 묶인 손목의 밧줄을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술을 마시며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쇠 조각을 찾아냈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밧줄을 긁어대고 있었다. 손목에서 흐르는 피가 쇠 조각을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구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타격음과 비명소리를 듣고 납치범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창가로 다가갔을 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서윤의 손을 결박하던 밧줄이 끊어졌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발목의 밧줄도 풀기 위해 몸을 웅크렸지만 경계태세를 갖춘 납치범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리는 바람에 동작을 멈춰야 했다. 젠장,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왔나 보군. 전원 전투 배치해.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을 찌를 듯한 밝음이 공간을 채웠고 수십 명의 납치범들이 무기를 들고 입구를 겨냥했다.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고의 철제 정문이 폭파되며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연막을 뚫고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벌어지며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총탄이 빗발치고 나무 상자들이 박살나는 소음 속에서
서윤은 몸을 낮추고 화물 뒤로 숨어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방탄조끼 위로 흰 셔츠 자락을 휘날리며 양손에 권총을 쥐고 정확하게 적들을 제압하고 있는 강태주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윤을 찾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온 악마와 같은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주는 시야에 들어오는 적들을 망설임 없이 쓰러뜨리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사격 솜씨는 신기에 가까워 낭비되는 총알이 거의 없었다. 적들이 그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지만 그는 엄폐물을 이용해 능숙하게 피하며 거리를 좁혔고 탄창이 비면 순식간에 재장전하거나 맨손 격투로 전환하여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한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태주에게 달려들었지만 태주는 그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은 뒤 복부를 가격하여 단숨에 기절시켰다. 그의 모든 동작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기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윤은 그런 태주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그가 자신 때문에 이토록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납치범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당황한 우두머리는 숨어있던 서윤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는 서윤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대며 동작 그만, 이 여자가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무기 버려 라고 악을 썼다. 태주는 방가쇠를 당기려던 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두머리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상대를 찢어밟힐 듯 살벌했지만 서윤의 목숨이 걸려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창고 안의 소음이 잦아들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빗소리와 태주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태주가 멈칫하는 것을 보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서윤을 방패막이 삼아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강태주 회장, 대단하군.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 여자의 머리통에 구멍이 날 거야. 우두머리의 협박에 태주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 여자만 보내줘.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태주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차갑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가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태주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서윤의 발밑에 있는 깨진 유리 조각을 향했다가 다시 우두머리에게로 돌아왔는데 서윤은 그 찰나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려 했고 우두머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잠시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쇠 조각으로 우두머리의 허벅지를 힘껏 찔렀는데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놀라운 괴력이었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총구를 아래로 내리는 순간 태주는 바닥을 박차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거리는 10여 미터였지만 태주가 그 거리를 좁히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고 그는 우두머리의 손목을 쳐내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우두머리는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닥치는 대로 휘둘렀고 태주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태주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서윤의 눈앞에서 튀어올랐다. 태주씨, 서윤의 비명소리가 창고를 울렸지만 태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우두머리에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태주의 압도적인 악력에 우두머리는 헐떡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태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우두머리는 눈이 뒤집히며 기절하고 말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그제야 힘이 빠진 듯 휘청거리며 옆으로 쓰러졌고, 서윤은 기어서 그에게 다가가 피가 솟구치는 상처 부위를 두 손으로 꽉 눌렀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물은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태주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당신만 무사하면 돼. 태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서윤의 얼굴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마세요. 제발 눈 감지 마세요. 라고 오열했지만 태주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여자를 만난 것임을 확신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섀도우 팀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태주의 시야는 이미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남은 잔당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태주를 들것에 실어 헬기로 이송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헬기에 함께 탑승했는데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맞잡은 손의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고 있었다. 헬기가 이륙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자 불길에 휩싸인 창고와 경찰차들의 경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한바탕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서윤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든 태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평생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 결과 창고 지하에서 박전무와 강철민이 연루된 불법 자금 장부와 청부 폭력 계약서가 발견되었고 이는 대한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재벌 회장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죄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전 국민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와 달리 병원으로 향하는 서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태주의 바이탈 신호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주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헬기의 소음을 뚫고 태주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닿고 있었다. 병원 옥상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고 태주는 수술실로 직행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뒤늦게 달려온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서윤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일어섰고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수술실 앞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시골 소녀의 것이 아니라 그룹 총수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반려자로서의 강인함을 담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수술은 계속되었고 서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며 태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 복도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이 깨지며 의료진들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밝았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절망과 공포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태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윤은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그에게로 달려가 각종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는 남편의 곁을 지켰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은 안쓰러울 정도로 야위어 보였지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사흘간의 긴 침묵 끝에 태주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었는데 그녀의 손은 태주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태주는 목이 마르고 전신이 욱신거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집중하며 마른 입술을 달싹여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은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눈을 떴고 태주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의사 간호사를 부를 생각도 못한 채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태주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울지마, 못생겨져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그 쉰 목소리마저도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했다. 태주의 회복 소식은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병원 앞은 취재진과 쾌, 유를 비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병실안은 서윤 덕분에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직접 사과를 깎아주고 죽을 떠먹여주며 태주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그 시간들을 즐겼다. 그는 비서들이 가져온 서류 결제를 하다가도 서윤이 쉬어야 한다며 눈을 흘기면 꼼짝 못하고 펜을 내려놓는 애처가의 면모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차가운 독재자 같던 강태주 회장이 시골 출신 아내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다는 소문은 그룹 내에 훈훈한 가십거리가 되어 딱딱했던 사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청객들이 병원 로비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서윤의 새어머니와 이복 오빠였다. 그들은 뉴스를 통해 자신들이 헐값에 팔아넘긴 사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뒤늦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상경한 것이었다. 그들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내 딸이 회장 사모님이다. 장모도 못 알아보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원 로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실장에게 처리를 지시하려 했지만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렸지만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이건 제 과거니까 제가 매듭 지어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병실을 나섰다. 로비에 도착한 서윤은 명품 옷으로 어설프게 치장한 채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가족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들의 탐욕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서윤을 발견한 새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이복 오빠 역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매형이 회장님이라니. 우리 집안이 드디어 폈구나. 나 한 자리 줄 수 있지. 라고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죠. 당신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모르는 남자에게 팔아넘겼고 그 거래는 결혼식 날 끝났어요. 라고 못 박았다. 새어머니는 서윤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하여 표정이 일그러지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 있니? 우리가 없었으면 네가 재벌 만화님이 될 수 있었겠어. 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아요. 덕분에 이 사람을 만났죠.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받은 돈,
그게 내 몸값이자 양육비의 전부예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라고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함 소리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오래된 체중이 싹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주가 퇴원하고 회사에 복귀하자 대한그룹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경영 철학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의 성과 중심적이고 냉혹한 구조조정 대신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영을 선포했다. 이는 서윤이 밥상머리에서 무심코 던진 사람이 굶지 않고 마음 편해야 농사도 잘 되는 법이에요. 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태주는 부패했던 임원들을 물갈이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으며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서윤 역시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는 대신 재단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골 마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기획하는 등 자신의 특기를 살려 내조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늦가을이 되었을 때 태주는 서윤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시골 마을로의 귀향이었다. 태주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붉은 단풍들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었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억지로 팔려가는 신부로서 이 길을 지났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그들을 반겼고 마을 사람들은 화려하게 금이 환영한 두 사람을 보며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태주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거의 신세를 갚겠다는 의미로 마을 회관을 새로 지어주고 농기계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신혼집이었던 창고 옆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태주의 지시로 깔끔하게 보수되어 있었지만 낡은 목조 주택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여기가 기억나 우리가 처음으로 밥을 먹고 서로를 탐색하던 곳이라고 물었다. 서윤은 웃으며 그럼요. 당신이 보안요원인 척하면서 몰래 경제책을 읽던 곳이잖아요.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좁고 초라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에게 있어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빛은 1년 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억지로 떠밀려서 한 결혼이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한서윤,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두막 앞들에서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객은 없었지만 가을바람과 흔들리는 갈대들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었다. 서윤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태주는 턱시도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성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고 그 맹세는 허례허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결합이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은 오두막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태주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재벌 회장의 아내로 사는 건 피곤한 일일 텐데.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그냥 보안요원 강태주였어도 사랑했을 거예요. 나한테 당신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하나의 그림자처럼 어우러졌다. 시골 소녀와 재벌 총수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숱한 오해와 위기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노을보다 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태주와 서윤 그리고 그들을 닮은 귀여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주는 경무에 시달리다가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음을 상기했다. 서윤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농촌과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성장해 있었고 가끔 태주와 함께 오두막을 찾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들에게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왔지만 그 사랑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두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퇴근을 서둘렀는데 오늘은 서윤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겠다고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고독한 지배자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행복한 가장의 따스함만이 남아있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풍경 속으로 태주의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뚫을 수 없는 온기가 그들의 집안에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시골 소녀와 재벌 총수의 긴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다.